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뉴스창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하다 보면은 뉴스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데 뭘 봐야 할지 모르겠고, 그리고 본다 하더라도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 뉴스창 시간만 본다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뉴스, 그리고 봐야 하는 뉴스,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뉴스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도움되신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전체 분위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미국 하루 평균 확진자가 14만 명입니다. 과거에 20만 명까지 확진자가 올라갔었는데 백신이 보급되면서 5천 명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백신이 이제는 효과가 있구나, 코로나 정복했다라고 하면서 마스크 집어 던지자, 이제 벗자 이야기 나왔는데 다시 14만 명입니다. 돌파 감염이라고 하죠. 백신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염이 되는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백신이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부스터샷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맞아라. 백신을 한 번 맞았다 하더라도 아예 아닌 것 같아, 한 번 더 맞아 라는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백신뿐만 아니라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한 2년에서 3년은 뭐 우리가 고질적으로 계속 같이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제를 망치는 주범이 되겠지만 어쩔 수가 없지 않을까. 돈을 무한정 풀 수는 없거든요. 무한정 풀면 경제는 정말로 폭삭 망합니다. 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 마시는데 4,000원, 5,000원이 아니라 400만 원, 500만 원, 그리고 4억 원을 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돈이 그만큼 가치가 폭락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을 때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무한정 풀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게 되죠.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델타 변이 때문에 지금 경제가 힘들어 죽겠는데 테이퍼링을 한다고? 아니, 돈을 이제는 푸는 그 양을 점점 줄이겠다는 말이야?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경제 정책이거든요. 뭐 일단 망하는 분들이 많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양쪽 완화를 통해서 풀어낸 것은 있으나 지금은 조금 이제 그걸 줄이겠다, 줄여내 가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가 시작되면 뭐가 문제인가요? 미국 테이퍼링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미국이 테이퍼링 하게 되면은 미국으로 돈이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해야 돼요. 아니, 우리나라는 테이퍼링 안 하나요? 예. 테이퍼링을 안 하고 금리 인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전 세계 경제가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좀 힘들다. 그래서 비관적으로 보게 되고 좀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데, 뭐 저야 예전부터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부정적인 상황에서 주가만 올라갔는데 이 거품을 보면서 우리가 환호 지를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다. 거품을 거품이라고 말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게 전문가다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도 이제는 방어적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제 우려, 기업 이익을 좀 생각해보니까 비관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즘 증시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은 이제 와서 이런 소리 하게 되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야, 너희 괜찮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안 좋다고 하면은 지금 손실이 얼만데 그럼 팔아라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미리 현금화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은 현금화 늦었습니다. 현금화 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반등이 나올 때 손실을 줄여서 나오는 관점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현금화를 미리 하지 못했다, 뭐 억울하고 아쉽겠죠. 그런데 미련 갖지 마시고 이제는 반등 시 매도할 수 있는 전략을 좀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전 세계 경제를 좀 비관적으로 보기 시작을 했고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이거 하락세가 가파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성장이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 성장률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거 맞니?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요, 어떤 국가보다도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뭐 물론 미국보다는 좀 약했지만 웬만한 국가들하고 비교를 한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과열로 올라갔어요. 그 왜 그런가? 우리나라 투기 되게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뭐 좋다고 하면은 쏠림 현상이 막 많이 나오고, 돈가스 맛있다면 돈가스 막 줄 서러 가고, 야, 저 마카롱 맛있다면 마카롱 줄 서러 가고, 막 이런 거 유행에 되게 민감하고 이런 거 좀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벤츠도 판매, 그러니까 외제차도 판매가 굉장히 많이 되고요. 명품도 판매가 많이 돼요. 약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지 남들도 주식하고 너도 나도 주식한다 하니까는 다들 주식 하라고 막 들어와 버렸어요. 주식도 할 줄 모르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수가 자꾸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 자체를 부정을 한 거예요. 이거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있는 거품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사실 이제는 거품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나. 많이 올라온 만큼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더 큰 충격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금화를 잘 하셨다라고 한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제 조금은 여러분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 전략을 좀 정신 차리고 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벌써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제가 금리가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준금리는 안 올렸어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코픽스보다 더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출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고, 대출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알아보시는 분들 전부 다 지금 은행이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나 인터넷 은행들은 점점 그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터넷 은행들이 기존 은행들의 대출 그 영역을 침범하기 위해서, 뭔가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부실 대출을 좀 많이 했어요. 왜 그런가? 점유율을 올리려면은 남들보다 대출을 많이 해줄게요. 그리고 남들보다 대출 이자를 좀 적게 받을게요 하면서 공격적인 대출을 성행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출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이고야, 지금 제도권 가니까는 대출도 많이 안 해주더라, 이자도 너 많이 내야 되더라, 근데 여기는 좀 더 싸게 많이 해준대. 그리고 내 신용이 안 된다고 1금융에서는 안 해줬는데 인터넷 은행은 1금융 아니야? 근데 해준다네.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냐? 대출 받자, 이런 느낌으로 가버리는 거죠. 근데 그래 놓고는 이제는 부실률이 점점 높아져 가고 리스크가 생기다 보니까 이자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이자를 올리면 어떡해요 라고 하지만은 너 지금 신용 안 좋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고정금리로 빌린 게 아니라 변동금리로 빌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변동금리가 지금 리스크가 큽니다. 왜냐하면 싸다고 생각해서 이자를 지려고 한도를 꽉꽉 채워서 빌려놨는데 이자 한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고 이자를 내야 될 게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소득은 20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하는데 남는 게 있어야 생활도 알고 할 텐데 자꾸 이자로 나가는 돈이 많아지게 되면 생활을 줄이게 되고 소비를 줄이게 되면 기업들 매출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리 인상이 이제 가계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금리 인상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핵폭탄의 버튼을 누르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기준금리가 올라오기 전부터 이렇게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좋은 뉴스가 또 없어요. 제가 매주 안 좋은 뉴스만 찾아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아니 도무지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될 것 같은 뉴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 넘어간다면은 그냥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는 느낌이겠지만 아닙니다. 마른 하늘이 아니라 흐린 하늘이었고 날벼락이 아니라 벼락이 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향후 한 1년에서 길게는 3년간 하락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요거 해결되는 동안에는 경제가 조금 휘청거리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초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분석일 뿐인 거고 제가 생각한 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조심하자라는 거고요. 하락장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 다 팔 필요는 없어요. 하락장도 장세 중에 하나예요. 겨울이 있으면 여름이 있듯이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좋은 기업을 잡아놓고 기다린다면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수익 내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하락장이 온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진 기업이 좋은 기업인가? 좋은 기업이라면 싸게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되겠구나. 내가 들고 있는 게 나쁜 기업이면 반등시 매도하고 나와야 되겠구나. 이건 장세랑 상관없이 항상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그 어느 날이라도 하셔야 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뉴스가 좋은 뉴스를 좀 보여드리는 그날까지 참 기다려집니다. 그날이 기다려지는데 일단 안 좋은 뉴스밖에 없으니까 이 뉴스들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뉴스창 시간에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